학생 여러분 반갑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우리가 그 기억 장치 중에서 주기억 장치와 그 다음에 보조기억 장치에 대해서 우리가 공부를 했었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어서 이번 시간에는 6장 중에서 고성능 기억 장치하고 그 다음에 연상 기억 장치, 그 다음에 기억 장치 인트리밍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이제 고성능 이제 기억 장치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중앙 처리 장치인 CPU는 데이터를 고속으로 처리하기 위해서 고속 기억 장치를 필요로 하게 됩니다. 먼저 우리가 이제 고성능 기억 장치 중에서 캐시 메모리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캐시 메모리는 우리가 앞에서 이제 나왔었습니다. 자, 앞에서 우리가 캐시 메모리를 사용하는 이유가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어떤 곳에 사용한다 그랬습니까? 왜? 어떻게? 한번 얘기해 보세요. 자, 캐시 메모리는 결국 이제 CPU는 속도가 빠른데 그 다음에 이 주기억 장치는 속도가 느리기 때문에 이 두 장치 사이의 속도 차를 극복하기 위해서 이제 사용한다 그랬죠. 그래서 이 캐시 메모리는 결국 이제 이 SRAM으로 이제 구성을 한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CPU가 있고 여기 이제 주기억 장치가 있는데 이 사이에 캐시 메모리를 이제 사용을 하게 된다. 자, 이렇게 사용하면은 캐시 메모리는 주기억 장치보다 5배에서 한 10배 정도 속도를 이제 빨리 할 수 있겠다. 이제 이런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캐시 메모리에서 이제 캐시 메모리 시스템이 어떻게 동작하는지 한번 그림으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에 보면은 이제 위에 중앙 처리 장치가 여기 이제 CPU가 여기에 거 해당되는 것이. 그 다음에 이제 주기억 장치가 여기 이제 램이 여기에 있습니다. 자, 그래서 캐시 메모리는 여기 있는 CPU와 주기억 장치 사이에 이제 사용을 한다 그랬죠. 그래서 캐시가 이제 여기에 있습니다. 자, 동작되는 것을 여러분들이 한번 잘 보기 바랍니다. 자, 원래는 CPU가 데이터를 이제 데이터를 처리하기 위해서 여기에 있는 메모리의 주기억 장치에 있는 데이터를 이제 가지고 와야 되는데, 자, 이렇게 하면은 속도가 느려지니까 결국은 CPU하고 캐시 메모리의 메인 메모리에서 캐시 메모리에 데이터를 갖다 놓고 결국 CPU하고 캐시 메모리 사이의 데이터를 이제 주고받는 이런 형태로 동작을 하면은 성능을 이제 향상시킬 수 있다. 이제 이런 얘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적중률과 접근 속도라는 게 있는데요. 이 CPU는 이 데이터를 먼저 이제 찾기 위해서 어디를 체크해 보느냐 하면은 캐시를 이제 체크를 해 봅니다. 자, 그래서 CPU가 찾고자 하는 데이터가 캐시 메모리에 있으면은 이걸 우리가 hit했다 그럽니다. 적중했다 그럽니다. 그래서 이걸 갖다가 hit했다 그러고, CPU가 찾는 데이터가 캐시 메모리에 없으면은 이걸 우리가 이제 미스했다 이렇게 합니다. 미스했다. 자, 그러면은 접근 속도는 우리가 이제 어떻게 구할 수 있는지, 기억 장치 이제 이 접근 시간이 우리가 TA라고 그러면은, 접근 시간은 여기 보면 H는 적중률입니다. hit rate 해갖고 적중률이 이제 얼마냐, 거기다가 곱하기 TC는 캐시 메모리 접근 시간입니다. 이거에다가 1-H 플러스 1-H, H는 이제 적중률이겠죠. 곱하기 그 다음에 TM입니다. TM은 주기억 장치의 접근 시간입니다. 이제 이런 것들을 가지고 우리가 그 평균 그 기억 장치 접근 시간 TA를 계산할 수 있겠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그 매핑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매핑은 뭐냐 하면은 캐시 메모리하고 그 다음에 주기억 장치 간의 그 정보 이동을 어떻게 하느냐,
그 방법에 따라서 우리가 이제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하나는 직접 매핑이 있고 다른 하나는 우리가 섹터 매핑이라는 게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직접 매핑, 섹터 매핑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이제 직접 매핑입니다. 직접 매핑. 이 직접 매핑은 결국 이 캐시하고 주기억 장치를 같은 수의 블락으로 이제 나누어서 1대1로 매핑하는 그런 방법을 우리가 직접 매핑이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직접 매핑은 매핑이 간단하고 고속 처리가 가능한 그런 이제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직접 매핑은 어떻게 하는지 구체적인 그림은 다음 장에 우리가 한번 보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섹터 매핑입니다. 섹터 매핑은 이 블락을 이 섹터로 이제 묶어서 섹터 단위로 매핑을 하는 것을 우리가 섹터 매핑이다. 그래서 하드웨어적으로 아주 이제 복잡한 그런 방법이 이제 섹터 매핑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가 이제 이 두 가지 매핑 방법인 직접 매핑하고 그 다음에 섹터 매핑에 대한 그 구체적인 방법을 그림으로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이제 왼쪽에 있는 것이 이제 직접 매핑 방법입니다. 직접 매핑은 보면은 왼쪽에 여기 이제 캐시 메모리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주기억 장치인 메인 메모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직접 매핑은 이 같은 수의 블락을 같은 수로 나누어서 1대1로 매핑하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블락 제로는 여기 블락 제로 하고 그 다음에 블락 1은 뭐 블락 1 뭐 이런 식으로 그 다음에 쭉 해갖고 블락 2는 블락 2 뭐 이런 식으로 1대1로 블락을 1대1로 매핑시켜서 한다 그래서 그리고 직접 매핑 방법.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제 섹터 매핑입니다. 여기에 보면은 캐시 메모리가 있고 그 다음에 여기 이제 메인 메모리인 주 메모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은 이제 여기 보면은 섹터 프레임 0, 섹터 프레임 1 해갖고 블락을 몇 개의 블락을 이제 섹터로 이렇게 이제 묶어주는 거죠. 묶어줘서 섹터 단위로 이제 그 매핑을 하는 겁니다. 그럼 여기 보면 여기도 섹터 1, 섹터 2, 섹터 3. 그래서 여기는 섹터 1하고 여기 있는 섹터 1이 이렇게 이제 1대1로 이제 매핑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이쪽에 캐시 쪽에 섹터 프레임 0하고 메인 메모리 때 섹터 3가 이렇게 이제 매핑되는 이런 형태로 그 섹터 단위로 매핑된다. 그래서 이걸 우리가 섹터 매핑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그 가상기억 장치는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결국은 이제 가상기억 장치는, 보조기억 장치에 이 해당되는 이 용량을 갖다가 마치 이 메인 메모리 같이 주 메모리 같이 이제 느끼도록 사용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방법을 우리가 소프트웨어적인 방법이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합니다. 자, 그러면은 가상기억 장치를 사용하는 이유입니다. 이유를 보면은 여기 이제 몇 가지로, 세 가지로 우리가 분류를 해놨습니다. 첫 번째 이유는 사용자가 기억 장치를, 기억 장소를 할당하는 불편을 이제 없애는 게 이제 첫 번째 이제 이유고요. 두 번째 이유는 결국 프로그램 실행 중에 그 사용하는 기억 장치의 구성이나 용량이 무관하도록 한다. 무관하도록 하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그 기억 장치를 효율적으로 우리가 이제 공유할 수 이제 있도록 하는 것이 이제 보통 기억 장치를 사용하는 그런 이제 이유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밑에 이제 그 그림에 나타나 있습니다. CPU가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 이제 주기억 장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 이제 가상기억 장치가 이제 있는데요. 가상기억 장치에서 주기억 장치로 데이터가 이동하는 것을 우리가 롤인이라고 그러고, 반대로 주기억 장치에서 가상기억 장치로 데이터가 이동하는 것을 우리가 롤아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몇 가지 그 용어가 있습니다.
용어를 우리가 한번 살펴보는데요. 주소 공간, 뭐 기억 공간, 뭐 이런 게 있는데요. 제일 처음에 나오는 게 이제 공간, 주소 공간이라고 있습니다. 주소 공간. 자, 프로그램에서 사용되는 주소를 우리가 이제 가상 주소라고 하는데, 이런 가상 주소들을 모아놓은 것을 우리가 주소 공간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기억 공간은 우리가 한번 보면은, 이 주기억 장치의 주소를 우리가 기억 장소라고 그러는데, 이 기억 장소들의 주소를 갖다가 모아놓은 집합체를 우리가 기억 공간이라고 그런다. 그 다음에 이제 가상 주소는 우리가 앞에서 얘기를 했습니다. 프로그램에서 사용되는 그런 이제 주소고, 결국은 이 CPU에서 수행되는 명령어가 사용하는 그런 이제 주소를 우리가 가상 주소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실제 주소, 피지컬한 주소는 우리가 메모리에 있는 데이터를 찾아가기 위해서 직접 주기억 장치에 접근하기 위한 그런 주소를 우리가 실제 주소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가상 기억 체제의 동작 원리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면은 가상 주소 공간이 있고, 그 다음에 여기 이제 보조기억 장치, 그 다음에 여기에 이제 주기억 장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 보면은 가상 주소 해갖고 이제 블락 0, 블락 1, 블락 2 이제 이런 식으로 되고. 그래서 가상 주소 공간을 이렇게 이제 블락으로 이제 일단 나누어 놓고, 그 다음에 여기에 있는 이 주기억 장치하고, 그 다음에 보조기억 장치, 이 사이에 이 정보 이동은 결국 뭐냐? 이 블락 단위로 이제 이동을 하게 되겠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면은, 이런 그 블락을 주기억 장치에 이제 어떤 블락을 주기억 장치에 옮길 것인지, 이제 그것은 주소 변환표라는 것을 이용해서 이제 구하게 되겠는데요. 주소 변환표라는 것은 여기 밑에 있습니다. 가상 주소를 실제 주소로 이제 바꿔주는 그런 그 표를 우리가 이 주소 변환표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어떤 블락을 주기억 장치에 옮길 것인지, 결국 가상 주소를 실제 주소로 이제 바꾸어서 이제 실제 그 주기억 장치 주소를 갖다가 이제 나타내게 되는 이런 형태로 동작을 하게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그 용어가 이제 몇 가지가 나옵니다. 적중이라는 게 나오고, 그 다음에 페이지 폴터, 뭐 페이지 교환 이런 용어가 이제 나오는데요. 적중이라는 거는 앞에서 이제 얘기를 했습니다. CPU에서 찾는 데이터가 메인 메모리에 있으면은 적중했다 그러는 거죠. 히트했다 그럽니다. 히트했다. 우리 야구에서도 뭐 안타를 치면은 히트했다고 그러는 거죠. 히트했다. 그 다음에 이제 원하는 정보가 주기억 장치에 없으면은 그게 이제 미스 또는 그걸 우리가 페이지 폴터라고 그럽니다. 페이지 폴터. 그 다음에 이제 페이지 교환이란 거는 뭐냐 그러면 페이지 교환. 만약에 CPU가 찾으려고 하는 데이터가 주기억 장치에 이제 없는 경우 앞에서 뭐라고 그랬습니까? 미스 또는 페이지 폴터라고 그랬죠. 다시 말해서 페이지 폴트가 발생을 하면은 결국 뭐냐 하면은 이 보조기억 장치에서 필요한 정보를 어디로 주기억 장치로 이렇게 옮겨줘야 되겠죠. 옮겨야 되는데 옮기려고 하다 보니까 주기억 장치에 데이터가 꽉 차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주기억 장치 중에서 사용하지 않는 그런 데이터를 다시 이제 보조기억 장치로 이제 옮겨줘야 되겠죠. 그래서 그 주기억 장치 중에서 어떤 하나를 선택해서 보조기억 장치로 이렇게 교환하는 것을 우리가 뭐라고 그러냐 하면은 페이지 교환이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합니다. 페이지 교환. 이제 용어니까 여러분들이 한번 살펴보고요. 자, 그 다음에는 이제 이 연상기억 장치라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일반적으로 그 기억 장치 메모리에 저장되어 있는 그 정보는 주소를 알아야만이 이제 정보를 찾아갈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주소를 모르는 경우는 그만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 많은 정보를 주소를 이용해서 이제 일일이 이제 검색을 해야 됩니다. 그렇게 되면은 시간이 이제 굉장히 많이 걸리겠죠. 메모리 용량이 큰 경우는 그 메모리 중에 내가 원하는 정보가 어디에 있는지 찾으려면은 결국 메모리 주소를 이용해서 0번지부터 끝까지 계속 찾아봐야 되겠죠. 메모리 용량이 큰 경우는 시간이 굉장히 이제 많이 걸리겠죠. 자, 그런데 이 연상기억장치라는 거는 결국 어떻게 하는 거냐 하면은 메모리에 저장되어 있는 이런 그 정보를 주소로 찾는 것이 아니고 정보의 내용으로 이제 찾는 방법입니다. 이렇게 하면은 이제 그 찾는 속도를 갖다가 우리가 이제 빠르게 할 수 있는데요. 어느 정도 빠른지는 우리가 조금 이따 뒤에 가서 한번 보기로 하고요. 자, 그래서 이 연상기억장치라는 것은 결국 기억된 내용, 주소가 아닌 내용으로 정보를 우리가 찾기 때문에 이 연상기억장치를 다른 말로 우리가 내용지정기억장치다. 이렇게도 우리가 얘기를 합니다. 자, 그러면은 연상기억장치의 구조가 이제 왼쪽에 나와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은 먼저 여기에 이제 검색 레지스타라 그래갖고 C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마스크 레지스타라는 이 M이 있고, 그 다음에 여기에 이제 그 N 곱하기 M의 이제 배열의 셀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일치 지식이라는 것들로 이렇게 이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가 이제 이 연상기억 장치를 이용해서 실제 메모리에 저장되어 있는 데이터의 내용을 어떻게 찾는지 한번 예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정보 검색 레지스타라는 것은 내가 이제 찾으려고 하는 그런 이제 데이터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는 이제 C가 1100, 10, 101 이런 이제 데이터를 내가 이제 찾으려고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마스크 레지스타가 있습니다. 마스크 레지스타는 왼쪽에 있는 4개의 비트는 결국 뭐라고 해야 되냐면 마스크를 시켜놨습니다. 0으로 이렇게 마스크를 시켜놨고, 그 다음에 오른쪽에 있는 5개는 비트만 이제 1로 이렇게 해놨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여기에 3개의 단어 W1, W2, W3가 있습니다. 3개의 단어가 저장되어 있는 기억장치 있는 메모리에서 이제 검색하는 과정을 우리가 한번 살펴보도록 이제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 C와 M을 갖다가 이 엔더를 시키면은 결국 이제 뭐냐 하면은 앞에 있는 4자리는 전부 이제 0이 되겠죠. 그 다음에 뒤에 있는 5자리 중에서 내가 찾으려고 하는 내용 요것만 이제 체크하게 됩니다. 10, 101. 그러면 W1과 W2는 10, 101 해갖고 여기 이제 일치가 나오게 되겠고, W3는 불일치가 나옵니다. 불일치가 나옵니다. 이게 이제 일치 지시기가 이제 나타내는 이제 값이 되겠습니다. 그러면은 다시 이제 일치가 나온 것 W1과 W2 중에서 C와 같은 것을 다시 앞부분 4비트를 다시 갖다 이제 체크를 하게 되는 거죠. 다시 검색하면은 원래 이 C와 같은 그런 내용이 이제 W1이 되겠다 이런 얘기입니다. W1. 자, 그래서 이렇게 이제 찾아가는 방법을 우리가 연상기억 장치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런 연상기억 장치는 데이터 양이 많은 경우는 굉장히 이제 효율적인 그런 이제 방법입니다. 주소로 찾는 것보다 정보의 내용으로 찾으면은 이제 원하는 데이터를 빨리 찾을 수 있다 이제 이런 얘기죠. 그래서 예를 들면은 한 데이터 양이 한 8,000개인 데이터를 우리가 메모리에 저장되어 있는 것을 검색을 하는데 이 주소로 찾는 것보다 연상기억 장치를 이용해서 이 검색을 하면은 약 주소로 찾는 것보다는 약 한 500배 정도 이 속도를 우리가 빠르게 검색할 수 있다 이런 이제 얘기가 되겠습니다.
자, 다음으로는 이제 기억장치 인트리빙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억장치 인트리빙이라는 것은 결국 우리가 앞에서 이제 나왔는 것 중에 하나가 이제 그 주소 지정 방식이라고 있습니다. 주소 지정 방식이라는 건 메모리에 있는 주소를 어떻게 이제 지정하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주소 지정 방식을 적절하게 이제 조정을 해서 이 명령어라든지 데이터들을 기억장치 모듈에 분산 저장하도록 하는 그런 기술을 우리가 기억장치 인트리빙이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는데요. 기억장치 모듈을 오른쪽 그림에 나타내겠습니다. 기억장치 모듈을 보면은 중간에 이제 여기에 기억장치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주소 버스로부터 메모리 어드레스 레지스터가 있고, 데이터 버스하고 그 다음에 메모리 버퍼 레지스터를 통해서 이제 기억장치하고 연결이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우리가 기억장치 모듈이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데이터나 명령어를 이런 기억장치 모듈에 분산 저장하는 그런 기술을 우리가 기억장치 인트리빙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이 명령어를 갖다가 이제 실행을 하는데 두 가지 방법을 여기 예를 들어 놨습니다. 하나는 이 단일 모듈이 있고 하나는 이제 복수 모듈이 있습니다. 자, 먼저 이제 명령어를 실행하기 위해서는 제일 먼저 여기에 보면 if라 그래갖고 인스트럭션 패치 명령어 인출이죠. 명령어 인출 단계를 거치고 그 다음에 IP 명령어를 프로세싱 처리를 하고 그 다음에 오퍼랜드 패치 오퍼랜드를 인출을 하고 그 다음에 인스트럭션 엑시큐션 해갖고 인스트럭션을 명령어를 수행하는 이런 이제 네 단계를 거쳐서 명령어가 처리가 되는데 단일 모듈에서는 그림에 보다시피 이제 순서적으로 이제 실행이 됩니다. 인스트럭션 패치하고 그 다음에 인스트럭션 프로세싱 그 다음에 OF 오퍼랜드 패치 그 다음에 인스트럭션 엑시큐션 이런 이제 순차적으로 실행하는 것을 우리가 단일 모듈이라고 그러고요. 그 다음에 이제 복수 모듈은 보면은 자, 첫 번째 명령어에 대해서 인스트럭션 패치를 먼저 하고 그 다음에 인스트럭션 프로세싱 인스트럭션을 이제 수행하는 것과 동시에 두 번째 명령어에 그 인스트럭션을 엑스큐션 다시 말해서 여기 보면 인스트럭션 패치 그 다음에 인스트럭션 프로세싱 그 다음에 오퍼랜드 패치 그 다음에 오퍼랜드 엑시큐션 뭐 요게 이제 여기에 있나요? 오퍼랜드 엑시큐션 요런 이제 단계를 이제 거치게 되는데요. 자, 이때 이 복수 모듈은 뭐냐 하면은 두 번째 여기 이제 단계에서 보면은 첫 번째 인스트럭션의 프로세싱을 하면서 두 번째 인스트럭션을 패치 가져오는 것을 동시에 한다는 얘기입니다. 동시에. 이런 것들을 우리가 인트리빙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인트리빙. 그래서 여기에 보면 인트리빙이라는 것은 그럼 뭐냐 하면은 어드레스를 주는 시간과 데이터를 읽는 시간을 뭐냐 하면은 오버랩 시켜 갖고 연속적으로 액세스가 이루어지도록 한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이렇게 함으로써 CPU의 데이터 전송을 고속화시키는 그런 방법이다. 다시 말해서 이제 병렬로 처리한다 이런 얘기입니다. 패러렐 프로세싱이라고 그러는데요. 그래서 통상 이러한 인트리빙의 수는 보통 뭐 2개에서 16개 정도로 이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정리를 하면요. 단일 모듈은 이제 인스트럭션 패치, 인스트럭션 프로세싱, 오퍼랜드 패치, 그 다음에 인스트럭션 엑시큐션을 순서적으로 이렇게 이제 처리하는 게 되겠고, 복수 모듈은 이런 이제 인트리빙을 이용하고, 다시 말해서 병렬 처리 형태로 여기 그림에서 보듯이 첫 번째 인스트럭션을 패치하고 난 뒤에 그 다음에 인스트럭션을 프로세싱 처리하면서 동시에 두 번째 인스트럭션을 패치 이제 가지고 오는 거죠.
이러한 그 형태로 이제 처리를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여기 보면 첫 번째 오퍼랜드 명령의 오퍼랜드를 패치 갖고 오면서 두 번째 인스트럭션을 이제 처리하고 이렇게 이제 두 개를 동시에 이제 처리하는 이런 형태를 우리가 복수 모듈이다. 이렇게 하는 방법은 뭐냐? CPU의 데이터 처리 속도를 이제 높이기 위한 하나의 이제 방법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여기도 이제 마찬가지인데요. 버스 경합이나 그 다음에 기억 장치에 이가 충돌하는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느냐 하면은 기억 장치를 앞에서 우리가 봤듯이 복수 모듈로 이제 구성을 하고 각 모듈이 동시에 접근이 가능하도록 하면은 이제 CPU의 속도를 높일 수 있겠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우리가 이제 보면은 A, M, D 이런 이제 세 가지 그 과정을 이제 거치는데요. A는 주기억 장치를 통해서 주소를 내보내는 그 어드레스가 나가는 거고, 그 다음에 M은 기억 장치를 접근하는 거고, 그 다음에 D는 이 정보를 데이터 버스를 통해서 이제 외부로 내보내는 거고, 이런 이제 세 가지 단계를 거칠 경우에 여기에 보면은 첫 번째 A1인 경우, 그 다음에 A1은 이제 어드레스가 나가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M은 기억 장치에 접근하는 동안에, 그 다음에 여기에 보면은 A2입니다. M1과 A2를 이제 동시에 처리하는 거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여기 보면은 첫 번째는 데이터를 외부로 내보낸 거고, 두 번째는 기억 장치에 접근하는 거고, 그 다음에는 세 번째 데이터를 세 번째 어드레스를 이제 내보내는 거고, 이 세 가지 동작이 이제 한꺼번에 이루어진다 이런 얘기죠. 그 다음에 여기서도 세 가지 동작이 한꺼번에 지고, 여기도 세 가지 동작, 여기서 세 가지 동작. 이제 병렬로 이제 동시에 처리하는 이제 이런 방법이 결국 이제 기억장치 인트리빙이라고 우리가 이제 생각을 하면 되겠습니다. 자, 기억장치 인트리빙에는 이제 세 가지로 나눌 수가 있는데요. 하나는 상위 인트리빙이라는 게 있고, 그 다음에 하나는 하위 인트리빙, 그 다음에 나머지 마지막으로는 이제 혼합 인트리빙 이런 세 가지 방법을 사용을 합니다. 자, 그 다음에 그러면 이제 먼저 상위 인트리빙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합니다. 상위 인트리빙. 밑에 그림에 보면 우리가 잘 알 수 있는데요. MSB 이거는 최하위 비트고 MSB는 최상위 비트입니다. 그래서 주소 중에서 이 상위 비트 쪽에 있는 것들을 우리가 모듈을 선택하게 하도록 하고, 그 다음에 하위 비트 쪽에 있는 것들을 그 각 모듈 내에 기억 장소의 주소를 나타내게 우리가 하는 방법을 우리가 상위 인트리빙이다 이렇게 이제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주로 이제 다중 프로그래밍에 주로 이제 사용을 하게 되겠는데요. 자, 그림을 우리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림에서 여기 보면은 상위 비트는 모듈을 선택하고, 모듈을 선택하는데 여기 보면 이제 디코더를 사용해 갖고요. 디코더를 사용해서 모듈 뭐 기억 장치 첫 번째 거를 선택할 거냐, 두 번째 거를 선택할 거냐, 지금 네 개가 있는데 모듈을 먼저 선택하고 난 뒤에 그 다음에 하위 비트에서 만약에 이 모듈이 선택되어 있다면은 여기에서 이렇게 갖고 이 모듈에 있는 번지 수를 갖다가 이제 지정하게 하는 그런 방법입니다. 이걸 실제 메모리에 이제 매핑 시켜 갖고 그림으로 한번 드리면 상위 비트인 A3가 이제 모듈을 선택하게 되고, 그 다음에 하위 비트인 A0, A1, A2가 만약에 이 모듈을 선택했다 그러면 이 모듈 내에 A0, A1, A2가 어떤 이제 번지 수를 나타내게 되는 거죠. 앞에 있는 것이 여기 이제 모듈이고 뒤에 있는 이 세 비트가 그 주소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뭐 특정 비트를 이제 찾아가게 되는 게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하위 인트리빙은 상위 인트리빙의 그 반대 개념입니다. 즉 무슨 얘기냐 하면요, 하위 비트 쪽에서 모듈을 먼저 선택을 하게 되고, 그 다음에 이 상위 비트 쪽에서 그 모듈 내에 주소를 갖다가 지정하게 하는 그런 방법을 우리가 하위 인트리빙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하위 인트리빙
의 구조하고 그 번지를 어떻게 지정하는지를 이제 그림에 나타내었습니다. 구조는 왼쪽에 있습니다. 먼저 하위 비트에서 모듈을 선택하는데 디코더를 이용해서 모듈을 선택했죠. 자, 그래서 먼저 이 디코더에서 뭐 예를 들어 이 모듈을 선택했다면은 그 다음에 이 상위 비트에서 모듈 내의 주소를 이제 선택하게 되는데 여기 보면 여기 이렇게 돼 있죠. 그러면 이 모듈 내의 주소를 이제 지정을 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은 자 오른쪽 그림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 하위 비트 A0에서 모듈을 이제 선택하고 이 모듈 값이 0냐 1이냐에 따라서 이제 다른 거죠. 자 그러면 이 모듈 값이 만약에 0다 그러면은 이제 A0가 0인 마지막 비트가 0인 처음 요 놈을 이제 선택하게 되죠. 메모리 M1을 선택하고 그 다음에 상위 비트인 A1, A2, A3는 이 지정된 이 모듈 메모리 M1의 주소 000부터 시작하고 111까지 이 주소를 갖다가 지정하는 그런 방법을 우리가 하위 인트리빙이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게 합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혼합 인트리빙이란 건 뭐냐? 혼합 인트리빙. 우리가 앞에서 봤는 두 가지 방법인 상위 인트리빙하고 하위 인트리빙 두 개를 혼합한 그런 방식을 우리가 혼합 인트리빙이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모듈을 이제 몇 개 모아놓은 것을 우리가 이 뱅크라고 그러는데요. 기억장치 뱅크. 우리가 은행을 뭐 뱅크라고 이제 그러는데 여기서는 기억장치 모듈을 몇 개 모은 것을 우리가 이제 뱅크다 그런다. 그래서 혼합 인트리빙은 상위 비트에서 뱅크를 먼저 이제 지정을 하게 되고 그 다음에 하위 비트에서는 지정된 뱅크 내에 이제 모듈이 여러 개 있겠죠. 그러면 그 특정한 모듈을 이제 선택을 하고 그 다음에 중간 비트에서 이 벙커의 특정 모듈에 대한 기억 장소의 주소를 갖다가 지정을 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림으로 나타냈습니다. 뱅커 상위에서 뱅커, 하위에서 모듈, 그 다음에 중간 비트에서 이제 그 주소를 지정을 하게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혼합 인트리빙의 구조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상위 비트에서 뭘 한다 그랬습니까? 뱅크를 지정한다 그랬죠. 디코더를 이용해갖고 여기 보면 이 자체 이 전체가 뱅크 1이고요. 이게 뭐 뱅크 M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만약에 이제 이 뱅크를 선택했다. 상위 비트에서. 그러면 이제 하위 비트에서 모듈을 선택하면 되겠죠. 지정된 뱅크에서 이 모듈을 선택했다 그러면 예를 들어 이 모듈을 그러면은 이 중간 비트에서 그 모듈 내에 주소를 갖다가 지정을 이제 하게 되겠죠. 이렇게 상위 인트리빙과 하위 인트리빙 혼합한 그런 구조를 우리가 이제 혼합 인트리빙 구조 구조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혼합 인트리빙의 유효 주소를 어떻게 지정하는지 한번 그 그림으로 나타낸 것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서 상위 비트에서 먼저 뱅크를 지정을 하게 되겠죠. 그래서 여기서 이제 이 뱅크 0냐, 뱅크 1이냐. 만약에 여기에서 뭐 우리가 뱅크 1을 여기 이게 값이 뭐 1이면은 이제 뱅크 1이 되겠죠. 그러면 이제 앞에 1인 거 여기 되겠습니다. 상위 비트. 여기. 자, 그 다음에 이제 하위 비트에서 모듈을 선택하게 되겠죠. 모듈은 이 값이 0이냐, 1이냐에 또 다르겠죠. 이 값이 만약에 0가 되면은 A0가 0인 요 부분이 되겠죠. 그러면 M1, 뱅크 1의 M1 모듈이 선택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A1, A2가 여기 뱅크 1의 M1의 어떤 특정 주소를 갖다가 지정을 하게 되겠죠. 이렇게 이제 그 주소가 지정되는 방법을 우리가 혼합 인트리빙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우리가 주로 이제 그 기억 장치 중에서 CPU의 속도를 향상시키기 위한 그런 이제 방법으로서 고성능 기억 장치라든지 그 다음에 이제 연상 기억 장치 그 다음에 뭐 기억 장치 인트리빙 이런 방법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공부를 했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것으로서 그 오늘 사이버 강의를 이제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